주제는 물가 2차 파도가 오는가 뭐 이런 주제인데요. 뭐 좀 거창할 수 있는데 이게 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의외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올해 말 정도 가면은 또 계속 물가 상승률은 좀 떨어지게 될 텐데요. 그다음에 또 이제 물가 상승률 소위 말해 인플레가 여기에서 진정되는 게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는 뭐 작년부터도 물가는 한번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은 그다음에 또다시 세컨드 웨이브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안심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저의 생각이었는데요. 물가가 이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도대체 이유가 뭔지 하는 거하고 앞으로 이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걸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물가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이 물가가 현재는 뭐 우리나라 작년부터도 그랬고요.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나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에 지금 가장 키가 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주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금리가 급등하면서 일어난 일들이었죠. 고금리, 금리가 급등한 것은 결국 물가 상승, 인플레 때문이었고요. 그 인플레에서 이제 그 진원지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미국이 이제 물론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인플레가 있었고 미국에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부터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인플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자본주의 체제 링크를 연결을 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세계 자본주의에서 거의 뭐 한 25%의 한 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의 물가와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한테 거의 높은 상관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결국 미국의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인플레이션 혹은 고물가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추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나라 3년, 미국은 10년짜리 국채 금리일 수도 있고 했는데 금리가 많이 떨어지셨죠. 그리고 뭐 올 2, 3월 정도에 채권을 사야 된다 하면서 이제 뭐 신문을 도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2주 정도 됐었죠. 그때 채권 금리는 야 이건 너무 낮다. 이거 지금 사기는 좀 부담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시각도 바로 관련돼 있습니다. 개인들이 채권 투자할 때 전형적으로 금리가 막 떨어져서 채권 펀드 수익률이 높을 때, 결국 채권 가격이 높을 때 채권을 사고,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채권을 팔고 하는 이런 거꾸로의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물가와 금리에 관한 향후 향방 부분은 꼭 좀 한번 그 방향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했던 것과 더불어서 이번도 약간 이제 조금 경제학적인 접근일 수도 있고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요즘 듣는 청취자들 분들의 이게 수준이 워낙 높아져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BCA 리서치 저번에 제가 할 때도 그걸 좀 그래프를 예를 들었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이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BCA 리서치에서 이제 보고서를 쭉 한 2달 동안 쭉 보고서를 낸 것이 이제 미국의 물가와 관련된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은 1966년하고 2014년을 겹쳐 놓은 그래프입니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참 이제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런 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싫어하는 저도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그래프의 움직임을 적당하게 겹쳐 놓고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그래프대로 그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60년대 이후, 60년대 미국이 경기가 좋고 70년대 오일 쇼크가 오면서 70년대 두 번이나 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이 소위 말해 수요가 60년대 증가했다가 뒤이어서 이제
공급 충격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물가가 급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은 70년대는 한 번 더 세컨드 웨이브, 두 번째 이제 충격이 왔다. 지금은 이제 2021년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툭 올라가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제 계속 떨어질 거고, 이게 미국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 올해 말 정도 이제 3.5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거의 비슷하게 따라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핫 이슈인 것이죠. 마찬가지 이번에 충격에도 두 번째 충격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시사해주는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미 우리 머리를 떠난 이야기고 지금 현상을 떠난 이야기고 이제는 리세션 경기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죠. 이제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경기의 리세션이라는 거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하고가 막 섞여 있는 것이 이제 올해의 국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작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많이 높았다가 올해 말 가면은 거의 3.5% 이내로 이제 쭉 내려가게 될 겁니다. 지금 압력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인플레가 갑자기 많이 올랐다가 또 갑자기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왜 한 2년 사이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인플레가 왜 이렇게 불안정하게 크게 움직이냐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걸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필립스 곡선은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해낸 곡선입니다. 실업률하고 임금 상승률하고는 역의 관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업률을 줄이면은 소위 말해 고용을 더 하려고 하면은 임금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입니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는데요. 짧은 기간에는 이게 역의 관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은 선형의 관계, 직선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의 관계입니다. 이 그래프로 보시면 잘 아시겠는데요. 비선형이라는 것은 실업률이 많을 때는 우리가 실업률을 막 줄이려면 성장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요. 막 실업률을 많이 줄이더라도 물가는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아주 낮은 때는 우리가 경기가 아주 좋을 때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똑같이 성장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많이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을 더 일을 하려면 임금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소비 활동을 벌이면 물가가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필립스 곡선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빨간 선처럼 이렇게 곡률이라고 그럽니다. 이 곡률이 크면 클수록 이 선에서의 곡률이 제일 큰 제가 동그라미를 쳐난 이 부분에서는 변화가 심한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심하냐면은 실업률을 조금만 낮추려면은 소위 말해 사람들을 조금 더 고용하려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립스 곡선이 말해주는 것인데요. 실제 그러면은 우리가 필립스 곡선이 2020년부터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이 선으로 그려놓은 것이 실제 이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아까처럼 빨간 곡률처럼 이게 거의 L자형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률이 4에서 한 5% 사이 정도에서 실업률을 낮추려고 그럴 때는 이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60년대, 70년대도 이런 모습을 보였고, 2020년대 와서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가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또 조금 금리를 높이니까 또 올해부터 또 물가 상승률이 또 쉽게 쭉 떨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제 실업률, 우리가 이게 완전 고용이라고 그러죠. 이 주변에 실업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소위 말해 50대, 60대들이 노동시장을 많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 베이비 부모에 비해서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되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항상 뭐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미국의 노동시장은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뭔가를 좀 소비하려고 그러고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좀 더 많이 먹고 하면은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이 툭툭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때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까지 이제 겹쳐지니까 그 폭이 더 커지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필립스 곡선, 소위 말해 인플레이션하고 성장하고 관계가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뭔가를 수요가 증가하면은 물가가 툭툭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가 보면은 미국의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총 수요가 조금만 증가해도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는 국면이 작년까지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쉽게 올라가죠. 이 그래프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2라고 적혀 있는 것은 보면은 올해 들어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금리를 막 올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자 부담도 늘고 하니까 수요를 좀 줄입니다. 레스토랑도 덜 가게 되고 자기가 쓰는 돈도 좀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듭니다. 수요가 쭉 줄어드니까 AD2에서 AD3로 떨어지는데 총국 필립스 곡선에서 보시듯이 총공급 곡선이 좀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손쉽게 쑥 떨어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한 3주 전이나 이럴 때 보았던 희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진다 하면서 막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바로 여기서 일어났던 그런 현상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프트 랜딩, 소위 말해 비행기가 연착륙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률을 해치지 않고 그러니까 실업률도 증가하지 않고 경기도 별로 해치지 않으면서 물가는 싹 낮아지는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소프트 랜딩인데 사실은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다기보다는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실업률이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업률은 크게 증가했다가 또 무슨 정책을 취하면 뚝 떨어지고 하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하게 막 조정을 해서 수요를 탁 맞게 물가만 약간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만 안정되게 하고 성장은 해치지 않고 이 점에 갖다 놓는 것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가지고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거의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고 우리가 올해 많이 예상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금리를 이만큼 올렸으니까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수요가 생각보다는 좀 더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줄어듭니다. 사람의 행동은 중앙은행이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그거보다 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AD4라고 적혀 있는 것 이것처럼 좀 더 수요가 많이 감소해서 우리가 소위 리세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리세션도 그 마일드한 리세션, 그러니까 약간의 경기 침체가 오는 것, 이 정도 같으면은 올해 경제의 거의 베스트입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금리 인상도 멈추고 이제 금리를 인하할까 이렇게 이제 좀 쳐다보는 단계고 실업 시장도 성장도 just so 그렇고 수요도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이게 이제 사실은 올해 경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미국의 이제 그 구매자들의 어떤 지수, 구매 지수죠. 얼마나 경제 활동을 도매상들이 활발히 하고 있느냐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생산자 물가 상승률, 미국의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보면은 물가가 생각보다 이게 잘 안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단계가 오게 되냐 하면은 소위 말해 이제 하드 랜딩에 오게 됩니다. 하드 랜딩에 오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은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올해 대공황이 일어날 것처럼 난리가 났는데요. 그거는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미국은 지금 어느 정도 경제가 괜찮습니다. 주택 경기도 괜찮고 물론 나쁘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축을 한 돈이 한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4천억 달러를 쓰고 아직도 한 1조 4천억 달러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이제 소비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물가가 좀 안정이 되면은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테니까요. 좀 안정이 되면은 소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비가 증가하면은 다시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대폭 올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가 완전히 하드랜딩으로 수요가 급속하게 이제 위축되면서 여기 AD4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2024년에 가면은 생각보다 경기가 확 후퇴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 중에 뭘 반영하느냐? 저도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왜냐하면 경제는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 반응 정도를 이제 보면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약간의 마일드한 리세션에서 물가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올해 이제 소프트 랜딩은 뭐 소위 말해 성장을 해치지 않고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더 증가시켜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한 번 더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경기가 생각보다 더 하드 랜딩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물가라는 것은 그렇게 당장에 이렇게 잡혀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올해 내 물가의 어떤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올해 내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시사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주택시장을 본다면은 뭐 올해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그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적고 올해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제 방향성에서 좀 혼란스러운 국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경제에 남아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소프트 랜딩은 어렵다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리세션에 대응하려다가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물가 상승의 압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어떤 종기로 치자면은 종기의 권한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건들면은 이게 확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하면은 내년에 인플레이션에 이제 2차 파도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다고 또 물가가 올랐다고 또 금리를 또 갑자기 더 강하게 인상하면은 또 성장이 뚝 떨어져 버릴 수 있고 하는 그 불확실성이 올해 하반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에 대해서도 올해 전체적으로 채권은 항상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느낌상은 아마 연말에 인플레가 이제 하락할 때 많이 떨어지고 할 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줄었을 때는 오히려 물가 연동 채권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만큼 물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은 미국의 이제 주가 상승률 혹은 주식 수익률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실업률이 아주 낮을 때, 소위 말해 경기가 좋을 때보다 실업률이 높을 때 주식의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은 아직도 이제 주식의 수익률이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는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올해 상반기 정도는 단기적으로 이제 주식은 해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성분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첫째, 물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 압력이 사라지지 않았고 올해까지 계속 그 씨앗이 남아 있으면서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마일드한 리세션으로 그칠 것이냐 안 그러면은 다음에 리세션이 더 크게 2024년에 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방향성은 올해 하반기 정도의 그런 부분이 좀 극대화되고 그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